우리나라 부동산. 부동산. 서울 집값, 서울 집값. 수도권 집값, 네, 네. 그다음에 네. 지방 집값 네, 이거거든요. 네. 일단 네. 지금 뭐 1월 초에 최저점을 찍었다가 그렇습니다. 네, 이제 뭐 7, 8월까지는 좀 괜찮았다가 추석 끝나고 나니까 또 싹 조용해지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좀 서울 집값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보시면 이게 서울 집값이거든요. 파란색이. 근데 이렇게 내려오는데 금리 대출 금리가 내려오니까 실거래 가격 지수를 보시면 12월을 저점을 찍고 1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상 생각하기에 이제까지 전문가들이 말을 합니다. 금리는 별로 상관없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매번 했었어요. 21년도, 20년도에 이런 엄청난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그 집값이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금리랑 집값이랑 상관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 시계를 조금 더 길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시계를 좀 길게 생각을 해보면 진짜 상관이 없었는가. 뭔가 예. 이렇게 반비례. 반비례 느낌이죠. 네.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려오면 집값은 상승한다.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그림에서 당연히 그냥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제도 제가 얘기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래요. 너무 금리 만능주의 아닙니까? 판불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금리 만능주의가 아니고 우리 금리가 떨어질 때는 어떤 상황이죠? 호랭이님? 안 좋아지는. 안 좋아진 상황이기도 하지만 금리를 내린다는 건 돈이 시장에 어떻다는 얘기죠? 많이 풀린다는 얘기잖아요. 풀릴 예정. 예. 풀릴 예정이고 금리가 좀 많이 내려오고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긴 하락세 속에서도 금리가 계속 싸지니까 시장에 돈이 계속 풀린다는 얘기잖아요. 시장에 계속 돈이 풀리면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와서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뭐 공급도 있겠죠. 근데 저는 전체적인 물의 흐름들은 돈의 흐름들을 봐야 되니까 그 돈의 흐름들은 금리가 내려오면 시장에 빌릴 수 있는 돈들이 싸지고 그 돈들이 싸짐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을 살 수 있다. 그럼 주택을 사면은 당연히 주택 가격이 오르겠지. 예, 시장에 물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예, 살 수 있는 물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금리가 내려올수록 가격은 오른다. 이건 맞는 얘기거든요. 22년도죠. 급격한 금리 인상이 있었죠. 금리 인상에 인해 가지고 3월 달부터 한국은행은 금리를 동결했었는데요. 근데 금리를 동결했는데 왜 주담대는 내려왔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 국채와 또 연관이 있긴 합니다. 예, 미국 국채, 한국 국채, 그 다음에 대출 금리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우리가 그래서 주택 시장을 판단할 때 지금 현재는 상승과 하락을 얘기를 할 때는 금리를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 때문에 집값이 무너졌고 다시 오를 이유는 금리가 낮아져야지 오른다는 생각은 다들 하고 계시는 거고, 예, 공급이 많아지냐 그건 아닌 거고, 그죠?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한국 국채에 영향을 미치고 그 국채 금리는 다시 또 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쳐서 주담대 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내려왔던 겁니다. 예, 이렇게. 그리고 다시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주택 가격도 작년 12월 달, 올해 1월 달부터 살짝 반등을 시작했죠. 그래서 쭉 V자 반등을 시작하긴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9월 달까지잖아요. 그럼 10월 달, 11월 달은 어떨까요? 여기 지금 나오는 거는 이거지만 금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10월 달은 네, 10월 달은 금리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하잖아요. 네. 그럼 국채 금리를 바로 보는 거죠. 대출 금리도 좀 보는 거고. 아직 그 은행권 가중 평균 금리는 나오진 않았지만 10월, 11월 달에는 사실은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아까도 호랭이님이 미국 국채 금리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좀 많이 내려왔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쭤보셨는데 똑같습니다. 예,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대출 금리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은 약간 얼어있는 분위기 그리고 조금씩 금매도 나오는 추세죠. 네. 예. 제가 이 당시 때 금리가 올라가는 이 시점, 금리가 내려오는 이 시점에 그리고 가격 지수가 올라오는 이 시점에서 매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 매물 많아지니까 가격이 당연히 떨어질 거야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반론을 제기했던 것은 이거였어요. 매물이 많아지는데 금매는 많아요. 금매는 그때 하나도 없었거든요. 매물은 많은데 금매는 없어요. 그리고 전세 가격은 올라가고 있어요. 왜?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 당시 그 앞에 하여튼 2022년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이때는 월세가 더 쌌었습니다. 금리보다. 근데 다시 금리가 떨어지니까
월세가 더 비싸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전세로의 전환이 많이 일어났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매매 가격도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고 매물 가격도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매물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매물 수가 왜 늘어나냐? 이거는 가격이 다시 폭락할 징조다라고 사람들이 계속 얘기했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근데 그게 아니고 근데 시장에 금매는 없는 거예요. 전세가는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저분들이 하시는 말씀 좀 틀린 것 같은데 또한 중요한 건 2023년에 올라갔던 집값들의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주택 관련해서 이제 대출들이 나왔잖아요. 그 특례 대출들이. 특례 대출 보면은 고정금리잖아요. 근데 올해의 신규 대출 주담대에 고정금리 비중이 몇 퍼센트냐면 80%예요. 75에서 80%. 그러면 이분들은 23년에 샀던 집산분들은 금리 인상에도 집을 내년에 뭐 금리가 너무 높아서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얘기죠. 80%의 집 산다는 데는. 근데 너무 고점에서 고정으로 박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쯤이죠. 4%대였죠. 4% 초반대, 3% 후반대이긴 했어요. 특례 쪽은.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년부터 출시될 정부의 그 시스템이 있죠. 가계대출의 대안이 되게 쉽게끔 만들게 하게끔 그 시스템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안 대출을 잘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고정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고정 금리가 그 금리가 내려가면 사람들이 쉽게 갈아탈 수 있게끔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야겠죠. 그걸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다는 거죠. 내년에 출시되는 거죠. 바로 대안이 쉽게끔. 예. 그리고 장기 고정 상품을 만들고 고정 금리를 잘 대안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가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끔 정부에서도 그거를 보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내년에도 고정금리 비율이 올해 이렇게 높은데 금리가 많이 높아서 투매하는 형태들이 많이 일어날 거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억 이하의 주택들에 대해서만 특례 대출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9억 이하의 주택들은 금리 인상에도 튼튼한 거잖아요. 예, 내가 얼마나 낼지 매년 고정으로 나가니까 이자는요. 그죠? 그러면은 금리가 엄청 높았다 해서 그 이하 단계의 부동산들이 투매가 일어나지 않는데 위에 있는 뭐 10억 이상, 9억 이상의 주택들이 만약에 투매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9억 이하의 주택들은 하방이 탄탄하니 그 이하로 가격이 내려올 수 있겠냐는 거죠. 내려오면 바로 사겠죠. 시장에서.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방 지지가 굉장히 튼튼하다는 거예요. 예, 그 작년 10월 12월 달과 내년은 약간 상황이 다를 것이다. 왜? 대한민국 주택 시장의 금융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 작년에 2030들이 주택을 거의 한 10만 채 정도 팔았습니다. 통계적으로. 예, 7에서 8만 채 뭐 정확하게 되는데 그거는 2019년이나 18년 그리고 금리가 굉장히 낮았을 때 샀던 주택들을 금리 인상에 못 견뎌서 판 사람들이에요. 네. 예. 그래서 거의 7, 8만 채가 줄어들어서 2030에서 오히려 50대는 늘어났습니다. 예, 주택의 보유 수가요. 그래서 보면 2030들은 진짜 연끌을 해서 이렇게 확 무너진 게 작년 말이었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투매가 일어났었고 그 다시 털어낸 물량들을 특례 대출로 인해 가지고 고정금리로 바꿔서 사람들이 다시 집을 사기 시작한 거죠. 올해 1월 달부터 금리도 내려오고 고정금리니까. 그래서 튼튼한 하반을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 내년에 폭락이 온다?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폭락까지는 아니다. 왜? 튼튼한 하방 지지가 있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에도 고정금리 비중이 높은 사람들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네. 뭐 연구소 리포트 보니까 30%인가요? 네, 30% 떨어진다. 예, 폭락하고 있다. 있다고. 예, 블로그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제가 좀 말을 좀 이렇게 쓰는데 약간 재밌으라고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방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건방진 판불. 네, 건방진 판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이틀을 계속 이 사람 보고서를 점수하게 다 읽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설명을 드리는데요. 네. 아파트값 30% 내린다 이거였죠. 제보가 들어왔군요. 딱 톡방에서. 이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데 무슨 보고서인가 봤더니 이거더라고요. 보니까 24년 부동산 전망인데 첫 장에 이제
11% 정도 금리가 오른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40% 내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돼 있는데 50% 하반이 계속 지속된다 이렇게 돼 있던데 진짜 맞아? 생각해서 제가 이제 이런 짤을 좀 넣고 그래서 패드와치를 봤어요. 금리 예측. 내년 거 보니까 11%? 그건 아니고 한 5월 달부터는 떨어진다고 지금 시장들은 예상하고 있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물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왜 금리가 더 오르지? 금리가 오르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 국제 수익률도 당연히 내려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요. 이렇게 높았잖아요. 내려오고 있죠. 12월 달부터.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여기 지금 코픽스 보면은 11%까지 갈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가계대출인 거죠.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아까 우리 그래프에서 본 거죠. 이게 쭈르륵 내려와서 다시 좀 올라와 있다. 이건 지금 아까 본 거고 내려왔으니까 23년 1월 달부터 쭉 내려왔으니까 가격이 올랐다. 주택 가격이 올랐다. 고정과 변동의 내용도 있고 이제 전체의 내용이죠. 주택 가격이 대출 금리가 11%가 가려면 물가가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미국이나 한국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탄탄해야지 중앙은행에서 계속 금리를 올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튼튼한 상황인가요? 그렇진 않거든요. 네. 예, 가계대출 연체율이나 기업 연체율이 계속 대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15%까지 올릴 수 있을까? 뭐 10%까지 지금 2배 이상 올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이거 좀 어불성설 아닌가? 너무 좀 강하게 잡았다. 그리고 금리 변동과 이자 부담이라는 얘기예요. 19년도 고정 플러스 변동 이 금리가 변동으로 전환돼 가지고 이제 이자 부담 규모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 2019년은 고정금리 비율이 76.7%였어요.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그러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한국에서는 고정금리를 하면 5년 고정, 그 다음 변동이라는 대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도래하는 시점이 24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의 분석, 이 내용을 맞는 거죠. 그래서 이자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니까 올해는 이제 이렇게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죠. 73에서 80%도 있고 이렇게 70% 이상을 상회하게 되죠. 이렇게 높은데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헬리오시티 기준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 2019년도에 거래가 가장 많았던 7월 달에 16.3억의 거래가 됐어요. 예.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가장 높으니까 그냥 바로미터 한번 삼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도인데 보시면 21년도, 22년도 하반기에 이게 한번 폭락하죠. 예. 이때 이 금리를 못 이긴 사람들이 한번 털어냈다는 거죠. 너무 떨어지니까. 예.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한번 털어냈고 23년도 3월 달에 헬리오시티 거래량은 가장 많았을 때 보면 18.7억이에요. 예, 이게 18.7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18.7억에 23년 샀던 이 18.7억은 뭘로 샀겠어요? 고정금리일까요? 뭐 변동금리일까요? 23년도, 23년도에 고정이 그러니까 비율이 많겠죠. 80%, 70% 이상이 넘으니까 고정을 샀겠죠. 이것도 특례 대출이 아니더라도 15억 이상의 주택대도 대출이 가능하게 됐고 고정금리도 높았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 아까 이건 특례도 아니고 전부 다 전체적인 비율이니까요. 대출 비율이 이 정도면은 뭐 여기서도 고정이 있었겠죠. 이 18억. 헬리오가 18억의 고정으로 버티고 있으면 내년에 금리가 더 오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 18억 언더로 팔 수 있을까요? 나는 금리 부담이 별로 없는데 파시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고정금리 18억에 샀는데 금리가 많이 올라서 이걸 파실까요? 고객님도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투매는 하지 않을 거란 얘기죠. 금융 좀 있으면 금리 좀 내릴 것 같은데 나 견디지 뭐. 어차피 금리는 이자는 똑같이 나가잖아. 고정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75% 이상이 된다는 얘기죠. 적어도 부동산 시장에. 그러면 그 작가님은 지금 금리의 관점에서 지금 계속 풀어주고 계신데 네. 공급이나 다른 관점에서의 변수는 없을까요? 여기 밑에 이제 쭈르륵 나오는데요. 네. 이게 매입 비중이 이건 조금 숫자가 잘못된 얘기를 좀 지적을 하고 싶고 공급 얘기를 한번 좀 해볼까요? 초과 공급. 초과 공급이 6만 6천 세대였다. 그리고 20년도에는 초과 공급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네. 근데 이 당시 20년도를 보면 미분양이 거의 없었단 말이죠. 엄청 낮았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 굉장히 높아졌죠. 금리가 올라가면서. 근데 453곳의 건설회사가 올해 줄도산했습니다. 여기 보면 집을 지을 건설사가 많이 없다라는 거죠. 게다가 PF 내건까지 있어가지고 돈을 많이 건설사들은 못 빌려요. 안 빌려줘요. 그러면 공급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있던 공급들도 뒤로 연기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공급이 많이 없는 거죠. 그럼 공급이 없다 해서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냐?
그건 아니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공급이 없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인데 생각을 해보면요. 22년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20년 이상의 노후주택이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몇 퍼센트 줄 아십니까? 56% 정도 돼요. 그 노후주택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서울은 노후주택이 그 비율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신규 주택이, 그러니까 신축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 신축에 대한 가격에 대한 피가 붙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신축이 곧 입지다라는 얘기도 있었죠. 부동산 시장이. 네. 예, 하도 다 구축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신축의 공급이 아주 조금 되긴 하지만 공급이 되면 피가 붙어요. 예, 분양권 시장에서. 그게 공급이 줄어들면은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하고 좀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축 가격이 피가 붙어서 굉장히 올라가면 그 옆에 있는 주변의 주택 가격도 키 맞추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축의 공급이 좀 줄어들게 되면은 신축은 굉장히 귀한 것이 되고 그 귀한 신축에 다들 살고 싶어 하니까 당연히 분양권에 피가 붙게 되고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 근데 지금 내년부터, 아니 3년 뒤부터는 공급이 거의 없을 거고 내년도 사실상 PF 내관에다가 건설사들도 줄도산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그 뒤로 건설 계획을 조금 미루거나 아니면 굉장히 높아진 자재값과 이때까지 버티는 데 들어간 이자 비용들이 다 붙어가지고 분양가가 굉장히 높을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가격은 오히려 오를 요소들밖에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역전세 리스크에 대한 지적도 좀 있습니다. 연말. 예, 올해 연말에요. 네, 네, 역전세. 네. 그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긴 해요. 그냥 역전세가 일어날 겁니다.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전세 왜 일어나지? 금리가 높아서? 근데 금리가 높다라고 얘기하기에는 9월, 10월 달에는 금리가 높았어요. 근데 11월 달에는 금리가 좀 많이 내려왔거든요. 어제 어떤 분이 저희 11월 달에 입주가 있어가지고 아파트에 입주를 하는데요.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받아보니까 지금 3.9% 정도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4.4% 정도 될 줄 알았는데 3.9로 좀 많이 내려왔대요. 그러면 역전세가 일어나려면은 사실 가격이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려면 그런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저는 당연히 가격도 하방 지지도 있고 금리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가격이 좀 플랫하게 있거나 떨어지더라도 금리가 좀 나오더라도 약간 산발적으로 일어날 거기 때문에 완연한 하락세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서 역전세는 일어나기 좀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내년 집값, 서울 집값 어떻게 됩니까? 올라갑니다. 올라간다. 예,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올라간다. 예, 예. 뭐 올해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예, 올해 10월 달부터 저는 좀 프리징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금리 때문에. 그리고 내년부터는 금리를 하락을 예상하는 시장의 예측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도 약간 부족한 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지금 조금 어려운 시기지만 금리가 내려가면 구매를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올 수 있지 않냐. 그리고 하방을 얘기하기에는 심각한 하방은 없을 것이다. 그런다고 해서 완벽한 엄청난 빠른 상승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 뭐 없지 않겠느냐마는 조금씩 오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토대들은 갖추고 있다. 예, 뭐 급등합니다, 급락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인프라나 지금 현재 있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점진적으로 상승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측합니다.